안녕하십니까, 노중면입니다. 정치권의 이목이 바른미래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것인지 바른미래당의 선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끝난 의총에서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추인받지 못하면 당 지도부의 결단이 남게 됩니다. 그럴 경우 반대하던 이들의 이탈 또는 당 지도부의 사퇴가 거론됩니다. 바른미래당을 감싸고 있는 긴장감이 연일 강한 어조로 여권과 사당 합의를 공격하고 있는 한국당의 비장함을 압도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더 뉴스가 주목하는 뉴스 키워드는 포항 지진, 혼인과 이혼, 살인 피의자의 항변, 몰카 생중계, 그리고 종부세 등입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결국은 인재였습니다. 지난 2017년 큰 피해를 냈던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니라 인근 지열발전소가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면서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2.6% 줄어든 27만 7천여 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결혼 연령은 남자가 33.2세, 여자는 30.4세로 나타났습니다. 중년 부부의 이혼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버닝썬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한 입영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의원 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처리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방한해 서훈 국정원장 등 외교 안보 분야 고위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어서 관심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억울하다는 말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안양 동안경찰서입니다. 네, 피의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고요. 일단 영장 신문은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 11시쯤 끝났습니다. 김 씨는 유치장으로 돌아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출발 전 김 씨는 취재진 앞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동차 판매된 5억 원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나요? 이진 씨나 피해자들 미리 알고 계셨어요? 범행 후 3주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공범 3명과 함께 이희진 씨의 부모를 경기도 안양 피해자 자택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금 5억 원이 든 돈가방이 사라져 이들이 강탈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자택으로 들어서자마자 이들이 뒤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제중국 동포인 공범 3명은 범행 당일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김 씨는 이후 뒷수습을 위해 지인 2명을 더 부르는 대담함까지 보였는데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와 모르는 사이고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친구로부터 싸움 중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현장에 가게 됐다며 신고를 권유하고 바로 나왔고 피해자 사망 여부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있습니까? 네, 단순 채무 관계로 인한 건지 아니면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인지가 쟁점입니다. 일단 김 씨는 이 씨 아버지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천만 원 때문에 제중국 동포 3명까지 고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피의자는 시신 유기를 위해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창고까지 임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범행 당일 이 씨 부부는 5억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 동생이 고급 외제차를 판 돈 중 일부를 부모님께 드린 건데요. 재산을 노린 강도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김 씨는 5억 원이 범행 당일 피해자 손에 들어온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범행 전 이 씨 부부가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인 것은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의 수중에는 1,800만 원만 있었는데 경찰은 돈의 행방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한 공범의 행적도 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발인이 오늘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상주 자격인 이희진 씨와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자리를 떠났고 이 씨의 사기 관련 피해자들로 인한 소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인가 없이 투자매매 회사를 세워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 차익 130여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수감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 차질이 우려됩니다. 내일은 가수 정준영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구속 전망이 컸습니다만 이문호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비춰볼 때 이 대표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버닝썬 안에서 마약 유통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일반적으로 단순 마약을 투약한 경우 초범은 불구속 수사하는 관행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예상치 못한 기각 결정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네,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조직적인 마약 유통 의혹을 밝히려던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경찰이 버닝썬 수사팀 인력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면서 수사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 중 처음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분위기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또 이문호 대표에 대한 보강 수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주변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한 다음이어서 추가로 새로운 내용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이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하려고 해도 출석 시기를 일일이 조율해야 하고 다른 주요 피의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내일 오전 10시 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이른바 승리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영상 촬영과 배포 관련 사건인데요.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 씨의 지인 김모 씨도 함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가수 승리가 마약 의혹과 관련해 그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새로 나오면서 조사에 들어갔다는 입장인데요. 아직 내사 단계에서 이어서 혐의가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병무청이 승리 씨의 입영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연기 기간은 3개월입니다. 병무청은 승리 씨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원 연기원을 제출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병무청이 승리 입영 연기를 허가해 준 내용 전해주시죠. 네, 병무청은 성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허가했습니다. 병무청은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도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 일자 연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61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은 3개월입니다. 올해 만 29살인 승리는 현행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만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 3개월이 끝나면 병역법에 따라 입영 연기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서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입학시험 응시 그리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명시했는데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의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월 말 대학원 졸업을 앞둔 승리에게 3월 25일 육군으로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승리는 강남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번 달 8일 현역으로 복무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자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환경공단의 상임감사 1차 공모가 무산되자 당시 환경부 차관과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에 불려가 추궁당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공모 전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은 상임감사를 새로 뽑겠다는 공고를 냅니다. 당시 7명의 후보자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모두가 탈락하며 결국 공모가 무산됩니다. 그런데 이 공모를 두고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안 전 차관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책임자를 만났는데 특정 후보자가 탈락한 것을 두고 청와대 측에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차관에 앞서 또 다른 환경부 고위 관계자도 같은 이유로 청와대에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전직 환경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청와대 방문은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한 것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뜻과 다르게 인사가 진행되자 환경부 고위 관계자 2명이 차례로 불려가 질책을 받고 왔다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이를 청와대가 사전에 특정 인사를 점 찍은 뒤 환경부에 요청했다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청와대 행정관 2명을 조사한 검찰은 이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때 시간대가 맞지 않는 인사말을 쓰거나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하는 등 4차례 실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교적 결례로 볼 수 있는데 청와대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3일 오후 4시 무렵 문재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친근하게 현지어로 시작했습니다. 슬라맛 소르,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압둘라 국왕님과 마하티르 총리님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후 인사를 말레이시아어로 건네려는 의도였는데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슬라맛 소르는 인도네시아 말 슬라맛 소레의 영어식 발음이고 말레이시아에서 쓰는 오후 인사말은 슬라맛 뿌땅이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동포 간담회와 국빈 만찬에서는 슬라맛 뿌땅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슬라맛 뿌땅, 슬라맛 뿌땅. 하지만 슬라맛 뿌땅은 오후 인사여서 각각 저녁 7시와 8시에 시작된 행사에서는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쓰는 저녁 인사는 슬라맛 말람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반에 열린 할랄 전시회에서 슬라맛 말람이라는 저녁 인사를 했습니다. 슬라맛 말람. 청와대도 인사말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당시 혼선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어젯밤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츠 국장의 한국 내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우리 측 외교 안보 관련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츠 국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동향과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우리 측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격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급 의원 총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긴급 의원 총회가 조금 전에 끝났다고요? 네, 바른미래당은 오전 9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해 5시간 가까이 당내 토론을 벌였습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총 추인이 필요 없다고 언급하자 옛 바른정당 출신인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8명이 의총 소집을 요구한 겁니다. 그동안 당 회의 등에 참석하지 않았던 유승민 의원은 중간에 의총장을 떠나면서 선거법은 숫자의 횡포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법은 이거는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이 다수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서 했던 게 국회의 오랜 전통이었는데 국민의당 출신 이현주, 김중로 의원도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의총장에서 자리를 떴습니다. 의총을 마친 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의견을 계속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 제시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개특위 협상에 간사로 참여했던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으면 선거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사당 협상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인 만큼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내부 조율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좌파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며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은 반대 세력을 짓밟으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떤 현안이 쟁점이 될까요? 네, 대정부 질문 2일차인 오늘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의가 이어집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 대응 방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한 야당은 정책 전환을 압박하며 정부 책임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정부의 북미 간 중재와 대화 촉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의 추인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패스트트랙이 성사된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패스트트랙 말고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기회는 지금뿐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여전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이 제도는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 5월에 도입됐습니다. 해당 상임위나 정개특위와 같은 소관위원회에서 60%의 의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관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원회에서 90일이 주어집니다. 법사위에서도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안건은 본회의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소관위원회와 법사위에서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경우 본회의 60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장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장의 결단에 따라 패스트트랙 절차가 270일 만에 끝날 수도 330일을 모두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 선거제 개편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이 언제 통과돼야 하는 걸까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사례에 비춰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4.13 총선 때는 3월 2일, 그러니까 42일 전에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이번 개편안은 지역구가 28석 줄어들기 때문에 민감하고 복잡한 선거구 조정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 협상 시간도 주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 2월 중에는 선거법 개정이 끝나야 합니다. 내년 2월 초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달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루어져도 기간이 320일 정도 남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달 지정이 불발로 끝나고 한 달 뒤 4월 말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남는 기간은 약 290일입니다.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지만 국회의장 직권상정 시점을 앞당긴다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본회의 단계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역할이 없을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한두 달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때문에 이번에 패스트트랙 지정에 실패하더라도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늦었다거나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엄밀히 보면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법 개정 후 복잡한 선거구 조정 등의 과제를 고려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날씨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씻어줄 비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 소식이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지금 대기 상태는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겁니까? 네, 다시 시작된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대기질이 매우 탁합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미세먼지를 씻어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다만 남부와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수도권과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은 8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오면서 차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 남부와 산간 지역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제주 산간의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봄비 치고 양이 꽤 많겠고 돌풍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빙기에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무척 쌀쌀해지겠고요. 이번 주말까지 막바지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지난해 혼인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던 시기였고 취업난과 인구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자부입니다. 결혼하는 비율이 또 사상 최저라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네, 인구 1000명 기준으로 혼인하는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이 지난해 5건이었습니다. 지난 1980년대에 10건 안팎이던 것과 비교하면 30여 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70년 이후로 사상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로 불리는 나이대에서 많이 줄었는데 남자는 30대 초반이 전년보다 5.4% 줄고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3.5%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결혼을 주로 하는 나이인 30대 초반의 인구 자체가 줄고 또 이 나이대 실업률은 증가하고 주거비 부담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중년 부부의 이혼율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전체 이혼에서 2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했던 경우가 33%였습니다. 30년 이상 부부의 비율도 12.5%나 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함께 산 기간이 4년 이하인 신혼부부의 비율도 21%에 달해 20년 이상 부부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 8,700건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조 이혼율은 2.1건으로 4년째 같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중년 이상 이혼이 늘어나는 원인을 고령화와 함께 이혼을 유교주의 사고에 따라 자녀를 독립시킨 후로 미루는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2017년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 원인에 대해 자연 지진이냐 유발 지진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1년여간의 정부 연구조사단이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양회영 기자. 네, 양회영입니다. 네, 지열 발전소에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지진이 촉발됐다는 건데요. 정부 연구조사단의 결론 설명을 좀 더 쉽게 해주시죠. 네, 정부 연구조사단은 오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포항 지진은 우선 자연적 지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구단은 지열발전소가 실증 연구를 수행하면서 뚫었던 구멍에서 높은 압력으로 주입된 물이 새어나와 임계 상태에 있던 단층을 움직여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는 단층 내에 미소지진, 그러니까 작은 지진들은 발생했지만 이는 포항 지진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해외 조사위원회 역시 지열발전으로 알려지지 않은 단층 내가 활성화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본진을 촉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포항 지진 발생 후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연관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16명이 모여 진행해 왔습니다. 네. 자, 발표된 결과를 보면 유발 지진과 촉발 지진이라는 지진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연구단은 우선 유발 지진과 촉발 지진에 대한 정의가 국제적으로는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 한정해서 유발 지진과 촉발 지진의 의미를 정의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발 지진은 유체 주입의 영향으로 암석의 양이나 응력 등의 변화가 발생해서 직접적으로 지진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게 되고요. 촉발 지진은 인위적인 영향이 최초의 원인이기는 하나 실제 지진 규모가 그 영향을 받은 범위를 크게 벗어났을 경우를 말합니다. 즉 유발 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내에서 지진이 발생하지만 촉발 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를 넘어 발생한다는 뜻에서 연구단은 이번 포항 지진을 촉발 지진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다. 그럼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포항 지진으로 1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 역시 850억 원에 달했는데요. 현재 1000명이 넘는 포항 시민들이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연구단이 포항 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 때문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포항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 조사단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발뺌해왔던 일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조사단의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포항 흥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포항 지진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곳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은 정보조사 연구단의 연구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발뺌해 왔는데 정부의 잘못이 확인된 것이 가장 기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이제는 정부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열발전이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지열발전을 멈추면 이제는 지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했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정부나 지열발전 업체가 이를 알면서도 포항 시민들을 시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파주택 피해 주민이 받은 돈은 재난지원금 900만 원과 성금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집을 떠나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주민이 진행하고 있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소송을 맡기라며 서울에서 변호사들이 내려오기도 했다고 귀띔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일쯤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또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와 부지 원상복구를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흥해체육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올해 54살인 부산 출신의 문형배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과 부산 지역에서만 재판을 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지난해 대법관 후보에도 올랐던 인물입니다. 역시 부산 출신으로 올해 49살인 이미선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포항 지열발전소의 땅속 물주입으로 일어났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법원이 지난해 1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제기한 운영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지진연구단 사회분과위원장이자 정부지진조사단 포항시민대표위원이신 양만재 박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만재입니다. 네, 자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다. 이런 정부 조사단의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으셨는데 그 당시 분위기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뭐 상당히 상기가 됐죠. 포항에서 주민들이 한 300여 명 올라왔고요. 시장도 올라오고 국회의원도 참석했고 해서 구호도 나오고 정부 배상하라는 구호도 강하게 외쳤기 때문에 회의장 분위기는 상당한 열띤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동안 뭐 지진을 두고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다, 뭐 아니다, 자연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시민대책위에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셨나요?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게 초기에는 지연 발생하고 난 뒤에 이 지진이 자연지진인지 유발지진인지 불확실했습니다. 오히려 경주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 자연지진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유발지진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작년 4월에 이제 사이언스지에서 발표된 두 논문이 있습니다. 국내 학자가 발표했죠. 그래도 이진환 교수와 부산의 김강희 교수가 사이언스지에서 포항지진은 유발지진이라는 발표가 있고 우리 시민들은 다시 유발지진으로 기울어졌던 겁니다. 근데 포항 지역의 지진 그러니까 2017년 11월 15일 이전부터 이미 소규모의 지진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포항 지진이 이제 지열발전소가 이제 착공이 된 지가 2015년 5월경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물 투입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이제 시험 삼아 했고 사실 그 전에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지열발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물 투입과 생산 등 두 가지 공구에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시추공을 계속 뚫었기 때문에 뚫은 데서 오는 작은 지진들이 발생한 거죠. 그럼 그 물주입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졌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물주입에서 지진 발생 일어나는 수치만 해도 한 63회 지진이 일어났고요. 2.0 이상 지진이 10여 차례 이상 일어났는데요. 수리작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6년 1월부터입니다. 1월부터 이제 시작해서
5차례 물 투입했다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물 주입과 작은 지진들 간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이때부터 이미 11월 5.4 규모의 지진이 예견됐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4 지진 이전에 이제 지진이 이제 일어났던 조짐들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 것처럼 2.0 이상 지진들이 있었고요. 네. 2017년 4월 15일 날 이제 3.2 지진이 발생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2016년 12월에도 23일하고 29일에 2.2, 2.3 지진이 이렇게 높은 지진들이 발생했거든요. 그 외에 이제 수리 자극에서 그 낮은 지진들은 자주 발생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게 지열발전소 재가동 과정입니다. 재가동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지진이 이제 3.1 지진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예. 3.1, 오늘 발표한 거는 실제는 3.2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사단에서는 이 2014년 4월 15일인데요. 예. 이 재가동 하게 된 게 왜 이 재가동이 늦어지는데 보통 그 스위스 바젤에서 이제 3.4 지진에서 그 문을 닫았거든요. 가동을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발표에 3.2 지진이면 0.2 차이가 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사실은 멈춰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2달 뒤에 8월, 9월 사이에 반복 주입 수리 자극이라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물 투입을 시작했다는 거죠. 예. 예. 그 포항 지열발 그게 5차 시도입니다. 예, 예. 지열발전소가 2015년에 착공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착공될 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지열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지진 발생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진 발생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2015년 착공식인데요. 예. 이게 지열발전에 공모한 것이 언제냐 하면 2010년 12월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작업을 건설하기 시작한 2012년도가 잡을 수가 있는데 왜 이 지진의 이제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느냐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스위스 바젤이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 이제 문을 닫고 2009년도에 완전히 이제 발표를 하게 해서 가동이 중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스위스 바젤 사례가 지진이 발생해서 그만뒀는데 중단을 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2015년, 16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왜 지진 발생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나 해서 우리는 업무를 계속 가져왔던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학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공회사가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민대책위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자료조사에서 이제 정부조사단의 포항시민연구단에서 정보 자료 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외국 업자들이 언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했을 때 보니까 2012년 중국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국 업체가 이 전문가 이야기 따르면은 지열발전소의 시추 경험이 없는 업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예. 이 업자가 들어오면서 이 물 압력을 아주 무리하게 이제까지 이제 그 지열발전소가 물 그렇게 강하게 투입할 수 없는 131메가파스락 하는 거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거 흔히 하는 말로 경험이 없는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물 투입했다는 이야기가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지열발전소와의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하실 예정이신지요? 우선 오늘은 과학자들이 이제 지진 연관성, 포항 지진과 그 지열발전 연관성만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조사합니다. 연구하는 말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이 큰 1조 앞에 그 기자님들이 보도했듯이 피해 여기 그 공식 지진 집계만 해도 800이고 이재민이 현재 1000여 명 냈고 이런 등등이 나왔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이게 이제 조사해서 이제 수사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바젤의 경우에는 3.42 지진이 일어나서 15분 만에 경찰이 압수영장 신청해서 증거 보존해서 법정에 세웠거든요. 이제는 이 부분에서 조사해서 수사가 가야 된다.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이 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수사 방향을 이렇게 촉구를 우리 시민단체에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범대책 부부에서 구성되면은 거기서 논의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만재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호텔 예약 사이트 너무나 많죠? 당신이 원하는 호텔이 딱 한 군데만 있거나 혹은 여기저기에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면 아이 머리 아파! 그래서 트립하고 원하는 호텔을 비교 검색해서 스마트하게 찾아주니까 호텔 트립하고. 디테일이 공간을 완성합니다. 어느 자리나 빠짐없이 바람이 닿아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당신의 선택. 삼성 시스템 에어컨 360. 바람 없이 시원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비공개회라서 저는 선거법은 패스트 트랙은 안 된다. 선거법하고 국회법은 지금보다도 훨씬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에도 그거는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분리 이 두 가지 법은 충분히 우리 안을 내고 또 패스트 트랙에 태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거법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거법하고 국회법은 지금보다도 훨씬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에도 그거는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2기 내각으로 7명의 새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지난 내각도 이보다 나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개각은 최악보다 더 나쁘다. 그래놓고 청와대는 이미 다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체크하고도 통과시켰다면 중증의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체크하고도 통과시켰다면 중증의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 법무부가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과 검찰의 개혁 필요성과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많은 국민분들이 더욱 절감하셨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범죄가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맑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우리나라가 좀 더 맑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뉴스브리핑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수사관들을 보내 세종시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 서울지방보훈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 부친인 손용우 선생은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을 살았지만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한 뒤 지난해 신청 때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맹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면 맹견 소유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동물보호법과 관련 법령이 내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을 보면 맹견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사실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알려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한국산 제품이 77개로 1년 사이에 6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1위 품목수는 전년보다 6개 늘어난 77개로 2014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언급된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플랫폼 택시 브랜드인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를 출시하는 타고 솔루션즈의 광역 가맹 사업 면허를 전달했습니다. 웨이고 블루는 호출하면 승차 거부 없이 즉시 배차되는 택시로 공기청정기와 스마트폰 무료 충전 등 각종 편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 U+ 등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해 온라인 영업 단말기 유통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8억 5,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기기 변경보다는 번호 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LG U+가 10억 2,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이 9억 7,500만 원, KT가 8억 5,100만 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개회 이후까지 대거 입장하지 못하면서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사옥에서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주총이 시작되고도 1시간이 지나도록 주주총회에 입장하지 못한 주주들이 긴 줄을 이룰 정도로 입장 지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번 주총 입장 지연 사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주식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주가 5배나 급증하면서 빚어졌습니다. 오는 5월에 열리는 가수 나훈아의 서울 공연 티켓이 예매 시작 8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예매를 진행한 예스24 측은 티켓 3만 장이 8분 만에 전부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나훈아 측도 홈페이지에 전석 마감됐다면서 팬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훈아 공연은 11년 만에 열린 지난 2017년과 지난해에도 빠르게 매진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5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필로폰 128.57g, 엑스터시 359정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4,2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무인도에 차량을 타고 들어갔던 남성 2명이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어제 낮 12시쯤 부안군 위도면 대회치도, 일명 큰딴치도에 고립된 38살 김모 씨 등 2명과 침수 차량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 등은 생태조사를 위해 물이 빠지는 간조대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갔는데 밖으로 나오던 도중 만조가 되면서 차량이 침수되자 차량을 버리고 다시 섬으로 되돌아가면서 고립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에서 희귀한 백해삼이 발견됐습니다. 73살 문모 씨가 지난 19일 제주시 하귀 앞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중에 백해삼을 발견했습니다. 백해삼은 하얀 몸통에 붉은 점이 있고 무게는 400g 정도입니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